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민주권 포럼 긴급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 위헌 이런 심각한 탄핵 사유까지 될 만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그런 비판적 목소리가 각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긴급 대담에서는요, 전문가들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벌인 일들에 대해서 그 위법성, 위헌성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보고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정치학자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또 법학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 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요, 강제징용 해법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강제동원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가? 이게 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대. 우선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다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97년 제기했던 소송이 2003년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요,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2년에, 그러니까 1, 2심에서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이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이런 부당한 수출 규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됐었고요. 그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은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전범기업 압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매각 결정만 남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이제 작년 7월에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제 유보를 요청한 이런 상황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그 한일 간에 있었던 청구권 협정은 정치적 합의 이런 것이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청구권까지 배제하는,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엄연히 개인에게 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던 것이죠. 우리 정부에서, 우리 법원에서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주체가 돼서 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될 것을 우리 재단이 배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뒤로, 예,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일본에 가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 피해자 할머님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이런 표명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자산 압류됐던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자산이 발견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또 다시 추심하는 그런 소송까지 최근에 다시 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도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님도 이게 법치주의를 능멸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삼권 분립, 정면 위반이고 그래서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최봉태 변호사가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위원장인데 강력한 어조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예, 이런 지금 후폭 반응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강제징용 문제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반발 저항이 있는데도 이걸 무릅쓰고 이렇게 기를 쓰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먼저 생각들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하시죠. 우선 강제동원 문제가 이제 제기된 지 30년이 넘었죠.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그 피해자들과 그다음에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해왔던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동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원칙.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전범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전혀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아예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3자 변제 해법안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것이고, 일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해법을 마련해와라 라고 계속된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그냥 갔다가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대폭 갖다 다 받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제 이것이 가져오는 지금 이제 외교적인 후폭풍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러한 해법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앞으로 이제 당장에 우선 피해자들의 여기에 대한 반응도 문제지만은 이 반발, 국민적인 반발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후에 사실 이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도 굉장히 암담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피해자의 그 요구, 이걸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은 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수십 년 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식민지 시대의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적인 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 판결이죠. 왜냐하면 1953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족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냉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범 전쟁 범죄를 거의 뭐 이렇게 면접을 주다시피 한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불법성을 거론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서 한일협정도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거죠. 그게 빠져 있는데, 그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해서 내린 판결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판결이었다는 점이 있는데,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내적으로는 상권 분립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적 가치 자체에 정면 도전해서 그것을 묵살시켜버린 그러한 죄가 있고요. 이제 외교적인 문제는 뭐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이
식민지 불법 지배에 따른 고통과 희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과연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 이제 미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도리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그걸 가로막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마치 뭐 국외 결단한 것처럼 네. 자화자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당연하다. 10% 미만으로 떨어져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실없는 짓 했다. 아까 황당한 짓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없는 짓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앞에서 그야말로 뭐 그냥 쓰는 말로 하면 홀딱 벗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가 무슨 상응 조치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소미아까지 해제해 줬지만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하고 또 박근혜 정권 때 파기했던 문재인 정권 때 파기했던 그 위안부 합의 다시 살려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얻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판결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 판결은 끝났단 말이에요. 일본 대법원까지 다 끝났잖아요. 일본서 당연히 소송을 제기했지만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왔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의 공서 양속에 반한다고 얘기했어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 우리들의 상식과 공정에 다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일본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강점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한 짓은 사실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보통 뭐 사법주권을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여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외교에 진짜 문외하니 무슨 이상한 사명감에 빠져서 잘못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죠. 왜 했는가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개념화시키는 그러한 관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임정의 법통 개선이라는 문장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버리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의 논의를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임정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임정이 불법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헌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폐기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헌법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탈핵 사유에 대한 것이 금방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3자 변제라는 것도 보면은 제3자 변제가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고 나중에 네가 나한테 돈을 줘 이런 방식이잖아요.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게. 근데 두 가지가 다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근거가 되지만 제3자 변제는 제1차 변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1차 변제자가 나는 변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제3자 변제는 나중에 돈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주는 건데 그냥 제3자 기부가 아니잖아요. 변제는 이 채무를 내가 갚으니까 대신 너는 나중엔 갚아라 이런 건데 이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구상권도 포기해버리고. 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구상권도 보면은
이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불법 지배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청구권. 이거는 이제 한일 협정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존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거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서 책임의 주체를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일본도 책임의 주체를 증발시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는데 그걸 아주 전격적으로 지원해줘 버려서 이런 책임의 증발 사태를 선도해버린,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 해온 거지? 뭐 이런. 네. 이번에 아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그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실무 협의를 그 안보실, 대통령실 안보실에 이제 김태호 1차장이 가서 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안을 갖다 이렇게 던지니까 일본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겠냐? 오히려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를 걱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도 괜찮겠냐라고 하는 반응 하나 하고, 그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그거 아주 고대했던 해법이니까 아주 뭐 이제 환영하는데 정말 괜찮겠냐? 그리고 정말 그거 지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아주 그 일본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 해법에 대해서 거의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을 계속 보여왔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여당 의원들한테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물어보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대폭 양보하면은 선제적으로 여기에도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폭 양보를 하면은 그래도 알아서 최소한의 좀 성의는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정도로. 그게 설명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최소한의 성의는커녕 오히려 독도 문제 거론하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하라고 그러고 후쿠시마 멍게 문제까지 수산물 수입하라고 이제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 점점 더 요구가 이제 더 커지고 더 세지니까 이제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선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줄수록 양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꼭 극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상도 없고 합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담화도 없고 선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동성명도 안 나왔죠. 기자회견에 문답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협상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거에 일본 외교관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깜놀했죠.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진짜 허구시군요. 더 밟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국익이라든가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주면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해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외교가 통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에요. 아까 판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요. 세 가지 대법원에서 세 가지를 사실은 5가지 판결을 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는 불법 지배. 그렇죠. 이걸 인정하는 합법 지배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공소양속에 위반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개인 청구권 문제. 그 한일 1965년 이제 한일 회담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이 맺어지잖아요. 이때 다 일괄적으로 넘겨줬다. 청구권 문제는 그걸로 끝났다는 게 일본 쪽 입장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우선 근대법 원리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국민의 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처단할 그렇죠. 수가 없다. 처분할 수가 없다. 그 첫째고요. 설령 이제 그렇지만 이 한일 협정 그 자체에 이 개인 청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만약 청구권을 그렇게 배제했다고 보려면 일본에서 그 조약만으로 배제를 했다고 해석이 된다면 일본에서 왜 한일
조선인들의 개인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법을 왜 만들었겠냐 이런 이유를 대서 그 개인 청구권이 넘어갔다는 입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다든가 조금이라도 또 예. 법적 논리에서 뭐 딸린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예. 거기에 참고를 하나 또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은 1965년에 한일협정의 결과물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본관계잖아요. 근데 한일협정 청구권만 생각하지만 기본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앞으로 나갈 거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법 지배에 대한 이 논의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죠.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는 그 부분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구권 얘기를 하면 3억, 2억에서 5억 달러 우리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3억 달러는 용역과 상품의 제공이에요. 그것도 일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은 차관인데 그거는 빌리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거는 3억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것도 돈도 아니고 일본의 상품과 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일본 시장의 확대가 돼버린 셈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청구권의 내용도 허접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방금 우리 강릉 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로막아 버린 그런 것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은 문제는 이제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간에 맺어진 협정이 체결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도 문제는 이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보상의 문제였던 것이고 지금 그 이후로 이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는 이건 별개라는 게 국제법의 원리이기도 하고 여기에 기초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하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법원에서도 이것을 개인의 피해 청구권은 살아있다라는 판례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가 지금 개인 청구권이 그냥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주장일 뿐인데 이거 자체를 그대로 거의 수용해버린 꼴이 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후에 이제 사실 외교적인 협상력 우리 그 외교부의 공무원들 특히 외교관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회담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이제 외교, 국제정치, 외교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그 협상력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이 청구권 자체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저쪽으로 이제 일본에게 다 넘겨줘 버린 게 이거는 칼자루를 일본에게 이제 쥐어줘 버린 거다. 자,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건은 실제로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한일 관계 앞으로 있어서 시한폭탄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해올 거다. 이미 일본의 그 뭐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지금 그 독도를 다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다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동원은 아예 강제자 다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원에서 다 해서 참여했던 천황폐하에게 충성한 것이다로 지금 이제 이렇게 교과서 내용들이 이제 다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수입하는 문제 계속 지금 수입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속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아마 우리 정부는 점점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지렛대 자체를 이미 포기해버렸다는 것 이거 자체가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짐이 될 것이고
아마 업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협상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이 규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태도는 굴욕이었고 내용은 조공이다. 그 조공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개인 청구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개인 청구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협정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한다 치더라도 거기는 불법 지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체결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불법 지배에 대한 내용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제기한 것이 2018년의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1절 기념사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은 일본이 이와 같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와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러한 불법 지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만이 바로 그런 기준에 맞는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9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일 파트너십이에요. 제목이 경제협력과 파트너십 아닙니까? 뭐 파트너십 가져야죠. 근데 막 국민들한테 너무 설교해요. 우리들이 한일 미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거 모르지? 나만 알아. 이런 식이에요. 정말 그 훈화 말씀 같거든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엉뚱한 훈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빼앗기면 도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 내어주면 그렇죠.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협상을 통해서 뭐 공통적으로 할 것, 각국이 해야 될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일방 파기하는 쪽은 비난을 받지만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있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균형이 도달한 상태니까 합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설령 파기해도 최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아무런 대가나 약속 받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걸 먼저 주겠다고 선언하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다시 줘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김계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그죠?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겼다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따르면 통절한 반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식민 지배를 통해서 예. 우리 한국민들에게 큰 막대한 피해를 줘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미 식민지 불법성에도 굉장히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간나우토 선언인가? 그 다마에서는 사실 그 합병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기시다의 회견 내용도 굉장히 야리꾸리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아베 정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측면이 있죠. 아베 정권은 끊임없이 재군국화를 노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반하는 이른바 망언과 망동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들이 다 이번에 굉장히 이상하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쭉 얘기 나누셨는데요. 이제 이번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 포괄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매우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새롭게 나가는 것일 텐데 이번 정상회담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완전히 오히려 다 없애버린 이런 이제 결과로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을 좀 해주셨고요. 조금 이제 얘기를 한 가지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좀 추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예,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계승이 됐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첫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주요한 핵심의 내용은 첫 번째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기에 따른 국가 간의 뭡니까 이게 40여 개 조치가 있죠. 예, 조치가 있었고 문화교류 협력과 같은 조치가 있었고, 정상화의 단계를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있는 전범 기업들을 분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을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전범들을 분사하는 것도 이행하지 않았고요, 일본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내각이 계속 바뀌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해버리니까, 특히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이제 아베 정권에 들어서서 아베 정권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나 강제동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계속 해가지고 다 그다음에 부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아베 정권 이전에 몇몇 내각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아직까지 내각의 전체적인 입장을 개성한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입장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을 개성하겠다가 아니라 이후에 아베까지 포함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그다음에 강제동원을 부정해왔던 것들까지 내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를 다 개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개성한다는 겁니까? 이토히로 히로부미하고 안중근 의사를 둘 다 개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성이라는 얘기가 들어있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이번에 그 내용 중에서 하나,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에서 하나 잘 보면은 그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네, 그렇게 표현했죠. 네,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베 전 총리가 이 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다시 말해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그래서 한일합방도 합법적이고, 거기에 일본 제국의 일부분으로서 한반도가 존재했는데 한반도 내에 있던 그 노동자 출신들을 이제 이 노동자 출신들이 여기에 동원이 돼서 이제 썼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의 특정한 지방처럼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정상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면은 무슨 이런 식의 용어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건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무시고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자체를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엄청난,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큰 흐름이 어떻게 이 흘러왔는지를 그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곽 교육감님이 야리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교활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강제징용을 마치 근대적인 노무관계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고, 교과서도 그렇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식민지 체제에서의 강제징용과 노동, 동원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무시한 채 마치 근대적인 관계처럼 만드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에 둘러싸여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이 나라의 사회에 퍼뜨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의 아주 기형적인 표현보다는 날조된 역사의 인식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라는 거 하는 것도 미래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희망보다는 암울하게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 제3자 변제라는 거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제3자 변제가 우리 민법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채무에 대해서 제3자 변제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든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채무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사인 간에
금전 채무가 오간 게 아니에요. 나 돈 좀 급하니까 빌려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일제강점기에 일제국주의의 국가 권력이 개입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강제징용 조사위원회에서 다 드러냈거든요. 그 사실관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고 그것을 지금 바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중대 국가 권력이 동원된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과연 제3자 변제가 가능하냐?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해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냐? 피해 배상 책임을 누가 져는 거예요? 가해자가 져야 되고 가해자로부터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른바 위안부 군 성노예 사건에서도 우리 김순덕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들의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제징용 당사자들 지금 양금덕 할머니라든가 그래서 도대체 당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일갈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돈 내가 굶어 죽을 전정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신 그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그렇죠. 네.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걸 피해자 동의, 살아있는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알 수 없는데 이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배경과 목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국제관계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그 성격상 실제로 이 3자 변제 자체 3자 변제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지금 당사자는 채권 채무의 당사자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강제 동원된 우리 피해자하고 강제 동원한 일본의 전범 기업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당사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그런데 이 당사자가 이런데 그러면 양쪽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쪽은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예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채권 채무 관계 3자 변제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1차 변제 전제가 마련이 돼 있지 않는 거고. 1차 변제자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이제 여기에 소송 당사자에 있던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 입장도 그 이제 저 상임위에서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신 적이 있느냐? 양금덕 할머니.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적 없습니다. 혹시 이 협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적이라도 있느냐?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전혀 양 당사자의 동의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3자 변제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성립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일본이 그 어떤 뭐죠? 그러니까 사죄나 배상 이런 게 이제 전혀 사죄 의사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고요. 그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이런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이런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외교가 있었던 건데요. 이 문제의 어떤 성격이나 심각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셨다면은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전에 약간 3월 21일 날 외통위에서 우리 김경엽 의원님이 딱 정리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그거를 좀 보고 가는 걸로 하죠.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 외교의 죄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해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첫 영업작품이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었으니까 두 번째, 우리 소리는 안 들어. 이번 대일 외교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뭉개버렸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이번 대일 외교의 해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박탈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3월 21일 날 국회 외통위에서 이렇게 이제 대정부 질의하시면서 강력하게 죄상을 이렇게 단죄하시듯이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김경호 의원님 어떻게 뭐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들의 이제 문제들이 이번 윤석열 있겠지만 정부가 저지른 대일 외교의 죄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강제 예,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건 그거죠. 정말 그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잠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 체계의 이 법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이라는 게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거든요. 이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간에 일제 36년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였고 불법적인 합방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강제동원과 같은 전쟁 범죄도 당연히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갖다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주권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헌법상의 법통을 실제로 이걸 훼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주권이 흔들리고 훼손당하는 시기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태극기를 달자 이래 갖고 이렇게 태극기 배지군요.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지금 우리의 지금 주권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헌법적인 법통의 문제, 헌법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보자면은 이렇게 사법 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는 영토 보존 의무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도 져버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불거졌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한미일 일종의 군사동맹 또는 전쟁동맹이라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래서 사법주권을 넘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는 영토보존의 의무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최대 공영방송인 NHK까지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까지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론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케시마 불법 점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 점거하고 불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점거 또는 점령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일본 정치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접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외교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또 후쿠시마 이 오염수의 방류 문제도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독도 문제 거론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곤란하다. 이거는 뭐 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하게 공식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온 얘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감을 표현했다. 외교 채널이 도대체 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그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도 공표해야 돼요. 그것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공동으로 이거 항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독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단순히 독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촛불 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을 틀었는데 정말 다시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독도는 역사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하나의 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현장이다.
끝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잘 하셔서 야 정말 이 당대의 이와 같은 이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새삼 느꼈습니다만은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그 자체로 보면 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L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일본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토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점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그 반대로 보면은 이번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거기까지 육박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영토 보존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 원수의 최고 책임일 텐데 그걸 방기했다. 이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문제는 정말 그 단순한 그냥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고 영토의 문제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러한 지금 이번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언급했다라고 지금 일본의 언론들은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향후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 그러면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지는 정말 이건 전체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건 우리 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영토 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계속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소다로 총리였던가요?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아소다로 총리가 마치 이 식민지 지배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국의 남북 전쟁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화 팍 내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문제지 미국의 남북 전쟁하고 똑같은 문제냐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권의 문제인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훼손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주권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명하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 박진 외무부 장관이 그런 일 없었다, 그런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말을 믿겠냐, 일본 정부의 말을 믿겠냐, 한국 정부의 말을 믿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도 설마 하는 게 맞죠. 그 독도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독도에 대해서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든 어쨌건 그 말이 나오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죠. 만약 그랬더라면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결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권 영토 역사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개인적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급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국민을 속이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국민을 속이는 게 안 되면 그 당연히 대사 초치해서 소환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를 보면 우리는 의심으로 자꾸 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 침묵 대응, 거기서 공분을 드러낸다든가 점잖게라도 따끔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았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독도 문제 얘기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이제 시청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독도 문제 간략하게 개요 얘기 드리고 계속 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독도 관련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루 전이었죠. 요미우리가 신문 9개면에 걸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보도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 그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이제 요거를
그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NHK에서 일본 총리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위안부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의제로서 저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 질문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회피죠.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9년 만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정 전에는 무력 공격 발생 시 개정 전에는 그 일단 공격하는 거 격퇴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 후에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독도 문제죠. 개정 전에는 좀 중립적으로 서술을 했더라고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개정을 지난 12월에 한 게 우리나라, 일본이죠.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 이렇게 이제 서술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독도 지금 교과서에서 바로 또요. 일본의 고유 영토 그리고 불법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교과서에 개정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동원에서는 강제라는 그런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상회담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 66조인데요. 대통령의 이게 아주 막중한 책무거든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소화할 책무를 진다. 이런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무, 이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독도를 이제 강제징용 문제 다뤘고요. 독도 문제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평가할 때 이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거 그 국민들의 권리도 짓밟고 사법부의 권한도 침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통령이 뭐랄까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또 위헌적인 요소들과 이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의 어떤 탄핵이라든지요. 이런 것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좀 그런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후 논의는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독도 얘기를 하나 좀 추가를 하면서 이 탄핵 얘기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독도 문제 그 한일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거론되느냐 하는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 휘말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런 게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진위 논쟁처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짚어야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아까 곽 교육관님이 표현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독도 공식 담화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리에 일본 언론이나 일본의 이 내각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독도에서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한일 관계의 파국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없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유감을 표시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유감이에요. 그 내용들은 몰라요. 그리고 유감을 표현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또 다시 그걸 바로잡겠는가 하는 의지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항의뿐만이 아니라 독도 담화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가 치열하게 노력을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성과는 파기될 것이다. 로까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런 자세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는 주권, 역사, 영토 이 문제인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은 독도가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전쟁 체제의 한 무기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영토의 보존 의미가 해체되는 것이 기반이 돼서 독도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일종의 병영 체제를 특히 일본이 해상 자해들을 근거지로 해서 거의 뭐 레이더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해상 기지에 어떤 이
토대를 구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군사적으로. 근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독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동아시아 전체에 칼날을 겨누는 또는 총을 겨누는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단순히 주권, 영토, 역사로 끝나지 않고 동아 전체의 평화를 뒤흔드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평화헌법을 지속시키고 있는 만큼 현재 일본의 현재의 기시다까지 포함을 해서 평화헌법에 대한 논쟁, 수정 과정이 너무나 일본 국내 정치로 어려우니까 헌법 제9조 평화헌법에 대한 향후에 말하자면 전제국가를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막는 그 법을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이 포함을 해서 일본의 여론까지 우리는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일본 사회 전체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엊그제 우리 안중근 장군 순국 113주년을 보냈습니다만 동양 평화론까지 내놓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갖고 있는 독도의 의미, 이것은 잘못하면은 일본이 또다시 재침략의 기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전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기반이 될 텐데 괜찮겠는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논의, 담화, 공식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내용을 봤지만 65조, 66조 등등의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실과 법리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상으로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이 탄핵을 진행하는 데에 어떤 인적 구성이 충분히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당연하게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촛불행동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시민사와 같이 손을 잡자.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드시죠? 우리 그 강노현 우리 교육감께서도 최근에 글도 쓰시고 이게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근데 너무 제도가 뭐가 없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의 미비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셨던데. 아 그렇죠. 실제로 탄핵 사유야 뭐 아주 가깝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 칼춤 추는 거 봤잖아요. 유력 후보들 쫙 정리해주고 직접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발언하면서 정리 작업한 거 정당법 위반이 되겠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검찰 정권 하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죠.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사유는 차고 넘치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우리 김경욱 의원님께 듣기로 하고요. 이제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계속 그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동아시아 평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른바 정상국가화 이제 풀자면 재궁국화인데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기가 막힌 호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힘입어서 사실은 2027년까지 향후 5년 안에 지금 국가안보 전략 문건에서 국방비 배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덩치가 큰 나라잖아요. 경제 규모가 세계 3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나라라서 이 더블링을 하는 것, 배가하는 건 어마막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2027년까지 2배를 하게 되면은 딱 세계 4등 국가가 됩니다. 군사 예산에서. 이거 어마막지한 군사 대국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이제 공격 능력도 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 가지 요건이 닿으면 조금 더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보면 독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같은 게 굉장히 탐이 나겠죠. 그래서 일본의 전략은 무조건 분쟁 지역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역사의 정설로 가르치고 그래서 국민 정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런 건데 저는 우리가 너무 겁을 먹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활화산인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데다가 국력이 어느 때보다도 한일 간에 가까워진 거예요. 근접한 겁니다. 국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당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네, 대통령 때문에 걱정이죠. 그렇지. 대통령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얼마나 거꾸로 갈지는 그건 뭐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일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원칙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장 고위 레벨의 선언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굉장히 구체적인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1905년에 독도를 먹으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가 먹으면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 정신에 비추어 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망언과 망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한일 일반 시민사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김경엽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제관계 하나 정도 보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이제 곽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이 러일 전쟁이잖아요. 러일 전쟁을 위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원하는 조선의 어느 지역이든 차출 동원 점거해서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독도가 점거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해군이 이 발틱 함대를 패배시킨 것이 동해죠. 독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상까지 생각을 해서 전쟁의 병영기지의 차원으로 찍은 곳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독도가 그래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군사적 의미를 일본에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렇게 하거나 1920년대에는 국제연합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우리 보통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보면은 일제 36년만 기억하지만은 20년대의 일본의 국제적인 위치는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곽 교육관님이 이제 군사력 2배가 되면은 4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군사력은 당대의 군사력의 핵심은 해군력이었죠. 해군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위였어요. 전 세계. 워낙에 이제 이게 증강이 빠르니까는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에서 이 해군 함정을 만드는 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전 세계의 해군력 3위를 유지를 해요. 그 러시아 발틱 함대는 뭐 이미 끝난 거고 이것이 일본에게는 모델입니다. 1920년대 이와 같은 전쟁 체제를 강화한 토대 위에서 1930년에 만주 침략, 1936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한미일 그 독도 문제는 미국이 또 근접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단순히 한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토대를 보면은 독도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먼 미래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보자면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 군사적 패권 국가를 겨냥하는 그런 수순에서 너무나 절대적인 그러한 충돌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1905년 그리고 1910년의 한일 강제 합방 그리고 1920년대의 일본의 위상, 30년대의 전란, 그리고 40년대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끊임없이 일종의 15년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냈었는데 과거에 이게 지금 또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와는 달리 분단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 맥락을 동시에 사고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단순히 법리적인 그 탄핵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우리의 전체적인 민족의 진로, 인류의 진로까지 고민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그런 이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안보 지침을 변경하면서 반격 능력, 다시 말해서 공격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일본의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 지금 그런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군사 대국화하고 하는 흐름은 분명히 맞고, 미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다 지금 용인을 해주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전략과 그다음에 이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도 사실은 원래 아베의 구상이었던 것이고요.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일본이 이제 내려가고 침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여기에 대한 구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이고,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다 제안을 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걸 수용을 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 국가는 일본이 되고, 여기에 주변 국가들을 거의 휘하 체계로 편입시켜서 대중국 견제망을 짜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인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일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도 아마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뭐 지소미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상당한 정도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방미 일정을 앞두고 굉장히 긴급하게 한일 정상회담, 일본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과라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수출 규제 해제한 것. 사실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사실 뭐 별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이걸 이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수출 규제도 일본 기업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 해제시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수출 규제하면서 소부장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미 대체하거나 자체 개발에 다 성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수출을 못 해가지고 문 닫게 생겼으니까 일본 정부에다 대고 수출 규제 이거 해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인데, 우리 또 대통령이 가서 일본 기업의 민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착실하게 해결해 준 이런 걸 이제 우리 와서 성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인 우리가 봤을 때 성과라고 하면은 G7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의 전략,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면이 하나가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우리가 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익이나 국익에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덕을 보든 한국이 덕을 보든 그건 뭐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일단 친하게 지내라.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역으로 사실 지렛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일본을 좀 더 압박해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받아내는 전략으로 썼어야 되는데, 되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포기해버리고 일본의 요구대로 다 수용해버렸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이번 하것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퍼주고, 결국은 받은 게 G7 초청장. 값이 너무 비싸죠. 네. 초청장 값이 너무 그러니까 비싸죠. 초청장 값이 이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 세계 정상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환대를 받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던가 봐요. 네. 재연 배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한번 꼭 참석을 하고 싶었던 거가. 그런데 참석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국익을 왕창 퍼주고 주권을 훼손시켜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이 외교 협상력에 칼자루를 다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G7에 가면 뭐합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외통위에 계시니까는 아까 이제 탄핵 얘기도 했지만은 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자체가
구체로 다뤄지는 것은 법사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통위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년대의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들어가는 것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서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치 전체에 굉장한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것이고 이 모델을 보면 과거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독점적으로 주도한 사건 때문에 미국과 이해가 충돌됐는데 이번에는 그 전략을 바꿔서 일본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대동아 공영권 심판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였던 상황 속에서 병영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중국도 침략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주 침략 30년이면 4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아까 15년 얘기했지만 15년 동안에 이렇게 벌어진 참극인데 이런 역사의 과거를 보면은 심판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데 미국의 협조와 승인이 있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이 식민지 과정도 탭트카츠라 조약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을 떠올려다 보면 지금도 구조와 조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이러한 토대나 지향점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서 저는 외통위에서도 이런 역사 문제나 과거의 국제관계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가 끌려가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헌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목들과 관련해서도 치명적인 침해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저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민심을 폭발하고 있고 민심을 빨아들이는 정치의 출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출구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탄핵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아까 시민사회하고 결합을 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향후의 정치 정세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헌재에서 탄핵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뭐 이제 뭐 결정문 내용, 결정 자체 내용과는 별개로 이제 헌재도 대통령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 이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라는 거. 이게 뭐냐, 이 의미가. 이제 이런 걸 좀 밝힌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는 아닌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그래서 그 본질적 내용이 뭐냐, 기본 질서에. 그게 이제 법치 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인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또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 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기본 질서다 이런 거고요. 이것을 위반하는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명백한 그러니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야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사유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하신 거 봤을 때 우리 환경이 동북아 환경이 정말 치열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우리의 국익,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입장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퍼져서는 뭐 지금 앞에서 쭉 검토하신 대로 우리의 사법 주권도 그냥 뭉개버려야 되고요. 우리 국민 주권도 때로는 그냥 뭉개야 되고 안 그러고는 이렇게 윤석열식의 외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 국민들의 또 생존, 안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이 대통령의 책무 너무 막중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또 책임 이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의구심은 다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과락이 40점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 40%를 넘은 게 몇 주나 됩니까? 우선
그래서 평균 40이 안 됩니다. 평균 뭐 40 훨씬 안 되죠. 35점쯤 될 거고요. 이미 과락은 판정이 난 거예요. 과거의 지지자들도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고 사실 뭐 입이 아플 정도죠.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준비 안 된 부분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론 탄핵은 2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민소환, 대통령 국민소환제가 없어서 뭐 에콰도르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라든가 대통령 소환제 갖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중남미 대통령 국가 중에 그런 거를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김민웅 교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정말 징치하고 경계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당신 머리 위에 지금 이 엄청난 뭉치가 날아오고 있다는 거를 정말 깨라고, 술에서 좀 깨라고, 자기 도취해서 깨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박문영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 뭐 이미 검찰권의 남용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부터 시작해서 이번 그 한일 외교 과정에서 주권을 훼손시키는 문제, 사법권 침해, 국민기본권 침해, 그리고 구상권 포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까지 실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문제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거의 20명 이상이 실제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난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그때도 그 이제 당시에 여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해서 이탈을 해서 이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하여튼 아무튼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이제 좀 아직 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헌정을 중단시킬 정도의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무리하게 탄핵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뭐 추진해야 된다, 뭐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장과 우리 국민 이 시민 사회 세계가 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역할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국회는 이번에 이 대일 외교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찝어내고 그 좀 진상들을 좀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저는 좀 또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좀 뭐 우리 시민사회는 범국민운동본부와 같은 형태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정부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라라고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실제로 이런 정도의 서로의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갖다 이거를 막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냥 국회에다 탄핵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뭐 그걸 지금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각각의 우리 시민사회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당장에 우선 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제대로 좀 바로잡는 과정. 저도 외교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탄핵 당하는 오명을 쓰기 전에 이번 구려개국의 해법 당장에 철회하고 사과하라. 저는 우선 이제 그걸 요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 효과죠. 탄핵을 일단 입에 올리시면은 가장 강력한 경고의 효과 이런 게 그 시간이 이제 저희가 예정한 시간에서 이제 한 10분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침 또 김경호 의원님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이런 취지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마무리 하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얘기하시죠. 글쎄요, 저는 아까 좀 하고 싶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 윤 대통령을 보면 참 어설프다는 게요. 이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하려고 해요, 보면. 근데 외교의 세계에서 가치 외교, 이념 외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카터 대통령 때 인권 외교 한다고 내걸었잖아요. 그때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1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전혀 지킬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외교한다, 인권 외교한다 하지만 언제나 전 세계 독재 정권 중에서 미국하고 척지고 사는 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리 외교, 균형 외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설픈 가치 외교, 이념 외교 하면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이지 못한 그런 해법을 내놨다 싶고요. 아까 우리 김경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쿼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쿼드 시스템이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 일본이 주도해서 제안해서 그게 명칭이 그야말로 쿼드 아닙니까? 네 국가. 거기에 한국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감으로써 중국하고의 대립전선을 아무 대책 없이 격화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는 북중러 한중일 군사 대결 구도가 신냉전이 생기는 게 제일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일단 한반도에서 어떻게든지 아무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때 이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나 이념을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만 하나만 갖고 안 되는 일을 하나만 갖고 할 때 포퓰리즘도 되고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정치권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같을 수는 없죠. 그래 지향점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이제 민주당의 탄핵과 관련 전략이 경고와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축적.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1단계로 하겠다라고 저는 듣게 돼요. 그 말씀을. 근데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도 그렇고 법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더 큰 일을 저지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도 이미 아까 검찰 독재 체제라고 민주당도 이미 규정을 했던 것도 있고 정당 민주에 대한 부당한 개입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 사태는 너무나 큰 사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 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고 훼손의 규모나 질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심각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텐데 도리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법리와 헌법의 위반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건 정상적인 국가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에는 야수 여대였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20명밖에 안 된다면 그건 뭐 큰 숫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탄핵사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게 되는 여파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이제 탄핵을 하자라는 어떤 현실적인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단계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되는 것인지를 정밀하게 논의를 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공유하고 또 발언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세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도력 자체의 미래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도 심각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그런 점까지 내다보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보다 좀 강력한 정치적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제 얘기를 급한 건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의원님도 좀 마무리 발언 그러면 좀 해주시죠. 우선 그런 아까 얘기해서 우리 당내에서부터 이제 그런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다시피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국회 전반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역관계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결코 지금이 이제 그게 이렇게 뭐 성급하게 뭐 서두르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오늘 뭐 핵심은 우리가 이 국제 관계 특히 외교에 있어서 편을 가르면은 불편해지고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외교 참사의 사실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편가르기 외교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참사로 보이는데요. 북중러, 뭐 한미일 이런 편가르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외교가 이미 2년 외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됐고요. 30년 전에. 지금 이미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다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가 단지 외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이제 경제에도 직결돼 있고 민생에도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실질적으로 수출, 무역 수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는 외교 참사가 우리 지금 사상 최악의 무역 수지를 만들어내고 환율 관리의 실패를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죠. 주권, 영토 이런 제들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황복해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런 외교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이렇게 바로 경제 수출에 바로바로 영향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좀 하나씩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들이 대단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하여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격려드리죠. 저도 한 말씀 마무리 진짜 짧게 드리면요. 사실 그 탄핵을 포함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들은 헌정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시절에 사실 하원에서 몇 석 차이 안 나는 정도로 민주당이 많았을 뿐인데 또 불구하고 2번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에서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국민이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사유가 쌓이면 맛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법적 권한을 하나도 행사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밟아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하도 진짜 위험하니까 하도 날이 다르게 위험한 짓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비극은요. 아직 이게 1년도 안 됐다는 거. 이게 비극이고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지지율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 평가하면 사실 안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그거보다 의미심장한 거는 아주 강한 부정. 정말 싫어. 절대 지지 안 해. 이런 국민들이 거의 과반을 넘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하는 40%의 국민들도 여전히 지지 이유는 잘 못 찾더라고요. 그냥 뭐가 싫고 뭐 이래서. 이게 아직도 많아요. 이게 과연 변화, 어떤 그런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가면은 우리 국민, 나라에 매우 큰
이게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이런 문제 의식에서 국민주권 포럼은 오늘 이제 대담을 준비했고요. 맞습니다. 뭐 어차피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안 된다고 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강력한 경고, 일단은 탄핵을 시킬 수 있다면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가장 강력한 경고로 잘못된 국정에서는 최소한 확실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오늘 국민주권 포럼이 주최했고요.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시민언론 더탐사, 시사공장 시사발전소, 촛불행동TV 함께 중계해 주셔서 김경엽 TV는 빠져 있어요? 김경엽 TV도 김경엽 TV 오늘 보내주면 되겠네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보내주시면 김경엽 TV 구독도 해주세요. 김경엽 TV 오늘 여기서 못한 얘기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김경엽 TV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경엽 TV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경엽 의원님 그리고 강릉 교육감님 그리고 김민은 교수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한테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